오늘 저희 기술특례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스프린트 특허 법률사무소의 이석기 대표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은 한 5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후에는 그 해당 기업 1대1 멘토링 진행되니까 시간 맞추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관련된 자료나 뭐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기업이 이제 얼리 스테이지부터 IPO까지 진행을 하면서 외부의 평가위원들, 그러니까 VC 분들이라든지 나중에 기술성 평가가 들어갔을 때 평가기관의 평가위원분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IP 이슈들을 좀 같이 실사례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자본 10억 원이랑 시가총액 90억 원.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선행 조건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그리고 BBB 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 평가기관에서 나온 보고서가 결국 상장 예비심사까지 같이 딸려가요. 딸려가서 기평을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평가기관 분들이나 거래소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세계 기업들 중에 2개가 이 그레이드를 맞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2개 기업 중에 예심에서 하나 정도가 통과한다고 하시니까 일반적으로는 트라이하는 기업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좀 통과율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구조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리소스나 자본력도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33%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술특례 상장 프로세스입니다.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 프리-IPO를 클로징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예기평이라는 단계를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시는데, 예기평이 뭐냐면 가끔 스타트업에서 내는 홍보 자료 중에 모의 기술 평가라든지 예비 기술 평가에서 좋은 그레이드를 맞았다라고 이제 홍보하시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본기평, 그러니까 실제 기술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평가기관별로 이런 예기평에 대한 그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고, 비용은 1,5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간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이 예기평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본기평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요. 제가 미리 공유를 드렸는데, 그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절차를 먼저 좀 연습을 해보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기평을 실제로 겪으시면서 본기평이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우리 회사가 서류 준비나 그리고 실제 기평에서 이제 피칭이라든지 실사나 뭐 미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꾸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기평이 끝나면 이제 본기평을 신청하게 되는데, 본기평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서 평가기관 중에 2군데를 랜덤하게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던 데가 이제 기보라 그리고 한국평가데이터 쪽에서 나와서 본기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기평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가 상장될 만한 회사라고 설득하는 단계가 제일 힘들고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등급, BBB 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제 6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장 예심 같은 경우 이 6개월이란 기간을 보통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기평을 받아보시면 실제로 좋은 그레이드를 받았어도 보완 코멘트들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변리사니까 이제 IP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본기평에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적었으면은 이 예심에 들어갈 때까지 적어도 그 근접치가 지금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다 쓰시는 것 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심 청구가 끝나면 이제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전문위원들과 같이 이 기업이 실제로 상장될 만한 기업인지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고요. 그 심사가 승인이 나면 이제 상장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평가 기관들 예시예요. TCB 기관이라고 총 6개가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이라고 22개인가가 있어요. 기술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뉴스나 구글링 하시면 공개된 자료라 다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 기술천외 상장 관련해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강의들을 하는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잘못된 얘기들도 있고 부족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성이랑 시장성으로 나뉘는 것도 맞고, 항목도 이렇게 6개의 세부 항목들로 쪼개지는 게 맞는데, 실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배점표를 옆에다 두고 기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진짜로 상장될 만한 기업이면 역으로 평가 항목에 좋은 배점을 주는 거지, 평가 항목별로 배점을 맞춰갖고 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관마다 가중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기준표는 이 정도, 그러니까 가이드를 줄 뿐이고, 평가 기관마다 항목별로 부여하는 가중치도 다르고 평가위원마다 어떤 항목이 중요한지도 달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가 올해 하반기에 바뀌어요. 이제까지 이제 기술평가 항목들이, 이게 지금 이제 그 3.1회계법인 쪽에 이제 용역을 줘서 제가 알기로는 7월달 경에 이제 평가 항목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왔고, 지금은 평가기관들과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런 평가 항목들을 적용할까 협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의 목표는 평가기관한테 오더를 내린 거는 올해 12월부터는 좀 새로 나온 평가 항목들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평가기관 쪽 통해서 제가 들은 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옛날 평가 항목을 써도 되고 새로 바뀐 평가 항목을 써도 된다고 유예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예기평을 준비를 하실 때 어차피 제가 계속 이쪽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평가 항목들이 적용이 되는 시점에 그때 예기평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공유를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대회비는 아닌데 제가 세미나에서 너무 공개돼서 공유하는 건 조금 불편하다 그래갖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기술평가에서 어떤 자료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기관에서 회사를 평가할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사업계획서예요. 이게 실제로 평가기관에서 1차, 2차 미팅을 할 때 그 회사가 피칭을 하는 자료고, 이 부분, 그러니까 기술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회사의 가치나 기술력, 그리고 시장성,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됩니다. 자유양식이고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거를 예를 들면 한 PPT로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100페이지가 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식재산권, IP 파트는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것도 한 15, 16페이지로 작성을 해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위원 중에는 반드시 변리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변리사분은 IP밖에 안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IP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점들이나 리스크들을 공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좀 방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내목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를 어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성, 우리가 타겟팅한 시장이 얼마나 잠재력이 높은지, 당연히 해외 시장도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업이 IP를 몇 건 갖고 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IP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요 세 가지 꼭지들, 요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회사가 사업적으로 유망하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여기 3번에 작은 꼭지로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 기술평가에서는 기술성이라든지 사업성에 중요한 에비던스로 쓰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가위원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평가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IPO까지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단계를 거치시다 보면 진짜 수없이 많은 챌린지들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설명을 해야 되고, 투자를 받으려면은 경쟁업체 대비 좋은 우리 회사가 경쟁성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챌린지를 겪으시면서 단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IPO 단계에서도 여전히 자사기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세요. 여전히. 근데 이게 그 평가위원분들이 기술적 베이스가 부족해서 우리 회사 기술을 모르는 것 같아라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 스테이지가 되면은. 무조건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고 경쟁업체 대비 훌륭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당장 유의미한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타겟팅한 시장에 정말 우리가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이 세 개는 IPO 가는 데까지 계속 불안감으로 남는 것 같고요. 평가기관에서 갖고 있는 리스크는 첫째로는 높은 등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기평이 끝나면 본기평 관련 자료들이 이제 한국거래소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PM을 불러서 너네가 기평에서 이 회사에 좋은 그레이드를 준 게 적절한지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기관 PM분들은 본인들이 좋은 그레이드를 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에비던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도 평가기관 사이드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우리한테 좋은 그레이드를 주는데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업체가 과연 이걸 모방할 수 있는가를 계속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우리 회사 기술력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뭐 그런 거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을 쓰고 사람을 썼을 때 정말 당신네들 기술이랑 똑같은 걸 못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기술평가에서도 들어왔고, 이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IP 포트폴리오를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경쟁업체의 IP 분석까지 마친 상태였으니까 제가 제시를 한 거는, 저는 변리사기 때문에 특허로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경쟁업체 IP 분석을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업체는 우리 기술에 대해서 전혀 팔로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은 경쟁업체가 이 시장에 함부로 못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더 이상 코멘트를 못 하셨어요. 왜냐면은 IP만큼 눈에 보이는 에비던스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사가 정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실사 나와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세요. 회사 내부에 서버실이 있으면 서버실도 다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팀이 일하는 환경도 다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IP가 중요한 에비던스로 쓰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정말 이 회사가 상장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저는 사실 C레벨 분들의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미팅에서 C레벨 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자신감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가 좋으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사업 계획서에서 IP 파트는 제가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했던 목차예요. 저는 이거의 목적은 어떤 기술평가 항목, 그리고 어떤 평가위원이 봐도 이 회사가 IP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주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양쪽으로도 어느 정도가 되고, 실제로 지식재산권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특허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핵심 특허. 이 핵심 특허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평가위원 중에 변리사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모든 특허를 다 보지는 못하세요. 현실적으로. 대신에 이제 핵심 특허 몇 가지들은 권리 범위나 그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배점표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핵심 특허, 일반적으로는 기업 초기에 대표님이 기업을 설립하셨을 때 출원했던 특허들이 되겠죠. 그 특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특허가 실제로 자사 프로덕트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등록도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타겟팅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절하게 진입하고 있는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업체 특허 분석을 했어요.
경쟁업체를 타겟팅한다는 건 시장뿐만이 아니라 IP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IP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사 대비 독점권을 가지고 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경쟁업체를 타겟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기술 카테고리에서 경쟁업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경쟁업체 특허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IP 전략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은 우리가 경쟁업체 대비 IP가 질적 양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독점할 수 있다, 이 시장을. 이렇게 논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술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네 가지 꼭지가 기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의 하나로 쓰일 수 있고요. 요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회사의 사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에비던스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특허권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평가기관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IT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오는 특허권 개수가 국내 특허만 한정했을 때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높아요, 수준이.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부분 경쟁자들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서 중국 경쟁업체를 타겟팅으로 잡을 거잖아요. 잡으면 이쪽에서 나오는 IP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압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주시는 게 나중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허권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업체 대비 유의미한 특허권들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갖고 있는 IP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뭔가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어제 좀 급하게 작성을 한 건데, 실제로 제가 평가위원을 했을 때 기업의 IP 능력을 바라봤던 항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저희 기업의 IP 관리 능력들을 체크하는 항목이에요. 제가 그것도 따로 공유 드렸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나 시드 단계에서 스타트업 분들은 핵심 특허 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좋은 청구항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 탑재되는 특허들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회사가 대부분은 US겠죠, 시장이. 그래서 US 진입까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르셔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 부족하시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럴 때는 좀 PCT 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얼리 스테이지나 그 다음 단계 정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경쟁 업체 대비로 하셔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비슷한 스테이지에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기술성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기술이 IP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으면 저는 투자 씬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넘어가서 펀드나 프리 IPO 이쪽까지 넘어가시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내 경쟁 업체가 아니에요. 국내 경쟁 업체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더 좋은 IP 갖고 있다 정도로는 시장에서 어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해외 기업들, 대부분 아마 인공지능은 중국 기업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IPO가 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업무를 하실 때는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IP 이슈가 없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룹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래소 질적 심사 요건은 이제 기술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전문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항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상에 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배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중에 실제 이제 기술평가하면서 좀 의미 있었던 항목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영업의 계속성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기업이 매입 매출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갖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기술투자 상장을 트랙을 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어필을 하셔야 되냐면 이러한 적자 현상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를 에비던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성장 주기가 이제 초기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익 창출 능력도 높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할 능력이 많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판매 계약, 해외 사업 같은 경우도 영업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인력이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재무 안정성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회사가 실제로 상장이 되고 뭐 1, 2년 동안은 수익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시장을 차지를 하려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소송민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제일 중요한 에비던스가 역시 IP 보유 현황이 될 거예요. 경영 안정성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 조직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은 최대 주주,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이 되실 거예요. 대표님 리스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전 지분 변동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리-IPO 하면서 지분을 조금 조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트업 분들이. 그때 이제 이런 지분 변동 관계가 합리적인지, 부당거래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이랑 다르게 IT 기업은 생산 요소가 공장이 아니라 개발자예요. 개발자가 제일 비싸고 생산성이 높은 요소인데, 문제가 뭐냐면 IP 창출을 하려면 그 생산 요소가 겹쳐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IP 창출을 위해서 리소스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IP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로 생산 요소가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되게 많은 걸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C레벨 분들은 더 중요하고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IP 이슈까지 고려하시라고 저는 절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서점 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서강대 MBA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 이게 가장 최신판이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여기 명함 넣어놨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